할렐루야. 네. 지난 10월 7일, 지난해죠.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지금까지 약 108일 정도 지난 지금 가자 지구에서는 어느 정도 하마스의 소탕 작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나자마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우선 절반으로 나눴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서 먼저 북쪽에 있는 가자 지구를 점령해 가면서 어느 정도 소탕을 했고요. 지금은 남쪽 가자 지구를 향해서 한동안 고강도 공습으로 계속해서 압박해 들어가다가 지금은 금년 들어서는 저강도 정밀 타격 쪽으로 전략을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하자마자 그 발표가 나온 밤 12시부터 갑자기 좀 조용했던 남쪽 지역의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동시에 수십 발의 로켓을 쏘아대면서 다시 전쟁이 격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걱정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이 전쟁이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의 하마스하고만 끝나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미사일을 쏘면서 전투가 치열해져 가고 있죠. 남쪽에서는 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미사일은 이란이 제공한 것들이죠. 뿐만 아니라 세계의 물동량의 약 3분의 1이 지나가는 홍해 앞바다를 장악하면서 그야말로 그 홍해 길목을 이 후티 반군이 가로막고 행패짓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과 영국이 또 후티 반군의 본거지가 있는 예멘을 향해서 집중 공격하고 있는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동시에 6개의 전쟁터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하고 있죠. 또 서한 지구에서도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북쪽에 레바논과 시리아 그리고 남쪽에 예멘 후티 반군 그리고 저 멀리 또 이라크에서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죠. 원래 이스라엘은 동시에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별거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힘들고 버거운 나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좀 그만해라. 가자 지구에서 빨리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전쟁이 난 이후에 지금까지 5번째나 이스라엘을 방문했죠. 방문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발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빨리 빠져나오고 전쟁을 그만둬라 이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니 블링컨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제가 보기에는 가자 지구의 땅 한 뼘도 1cm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직까지도 10월 7일 날 납치된 이스라엘의 인질 132명이 어딘가에 생사도 모른 채 갇혀 있다는 거죠. 그 132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게 수많은 희생을 가면서까지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 한 명이라도 이 가자 지구에 끌려가 있는 인질을 구출해내기 전에는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게 이스라엘 군의 입장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130여 명의 인질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빨리 전쟁을 빨리 끝내라 라는 것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스라엘에 대한 요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멸절시킨다면 하마스를 완전히 쫓아낸다면 전쟁이 끝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벌써부터 지금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를 통치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제3국 이집트나 요르단 또는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도 아니면 미국이나 유엔이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거리이자 또 숙제가 남아있죠.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문제에서 유일한 해결 방법은 이번 전쟁을 마무리하고 가자 지구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게 넘겨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고 팔레스타인은 또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국가 해법을 지금 미국과 유엔과 유럽 여러 나라들은 이스라엘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월 26일 날 신문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의 유일한 해결책은 두 국가 해법, 영어로 two state solution이라고 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국가 해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공존하면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젠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서로 인정하면 그렇게 평화롭게 살면 안 될까? 굉장히 좋은 말이죠. Two state solution. 혹시 여러분들도 그래 그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이제 제발 지긋지긋하게 싸우지 말고 그리고 수많은 그 희생을 만들지 말고 이제 좀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될까? Two state solution, 두 국가 해법으로 이 방법으로 미국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 유튜브에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여러 언론에서도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의 문제를 놓고 자칭 타칭 중동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출연해서 두 국가 해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살아갈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두 국가 해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두 국가 해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두 국가 해법이라는 말은 조 바이든이 처음 한 것일까? 아니면 언제부터 나온 것일까? 이 두 국가 해법에 대한 그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사실은 역사가 오래된 얘기입니다. 6.1 전쟁 이전에 지도를 보시면 왼쪽 지도가 바로 6.1 전쟁 이전의 지도입니다. 파란색 지도 부분이 이스라엘 땅이고 그 왼쪽에 보시면은 그 이집트 시나이 반도와 연결되어 있는 데가 가자지구죠. 오른쪽에 나비의 한쪽 날개같이 생긴 데가 바로 웨스트뱅크 서안지구입니다. 이 왼쪽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가자지구는 6.1 전쟁 이전만 해도 이집트의 관리를 받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서안지구 웨스트뱅크도 역시 요르단 땅과 요르단 국가의 관리를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6.1 전쟁 이후로 이 6.1 전쟁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전쟁을 잘했는지 6.1 전쟁 이후로는 영토가 확 바뀌었습니다.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고 가자지구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1967년도부터요. 그리고 그 가자지구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나비 날개의 한쪽과 같았던 이 서안지구는 역시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서 요르단의 관리에서 빼앗아 버립니다. 이 서안지구는요, 국가가 아니고 나라가 독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안지구라고 하는 겁니다. 서안지구는 뭐냐면 요르단 국가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안지구입니다. 그리고 가자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자지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이 6.1 전쟁 이후부터 이렇게 서안지구와 가자지구가 이스라엘의 점령하에 들어가게 되니까 가자지구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서안지구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분노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각종 테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72년에는 독일 뮌헨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팔레스타인의 검은 9월단이라고 하는 테러 조직이 11명의 이스라엘 선수와 감독을 저는 몰살시키는 아주 엄청난 올림픽에서 이렇게 테러를 일으키는 대형 사건이 일어났고요. 1976년에는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여객기가 납치되면서 254명의 승객을 끌고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는 엔테베 공항에 착륙하게 돼서 그곳에서 또 인질을 이스라엘이 구출해내는 일이 일어나는 이런 식으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테러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 이 1967년 6.1 전쟁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이 물을 말리기 위해서 이 시리아가 댐을 쌓기 시작한 것을 알게 돼서 시작한 이 6.1 전쟁, 이 이후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테러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하도 이 테러를 많이 나가게 되니까 얼마나 이 테러에 대한 트라우마에 쌓여 있는지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가면은 카페가 있는데 그 노천 카페에 들어가려고 해도 카페 입구에서 안전요원이 다 시큐리티 가드가 그 카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가방과 옷수색을 다 합니다. 혹시 당신 몸속에 폭탄이 있는지, 자살 폭탄을 하려는 손님은 아닌지 이걸 검색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가서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지만 가장 해서는 안 될 행동은 자기의 가방을 두고 그 가방을 떠나서 화장실을 갔다 온다든가 또는 공중전화박스에 가서 전화를 걸고 온다든가 그러면은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은 혹시 저 주인 없는 가방이 폭탄이 아닐까 누군가에게 신고를 하게 되고 경찰들이 와서 그 가방을 검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화장실 갔다 와서 저 가방 제 건데 왜 그러십니까? 해도 봐주지 않고 로보트가 와가지고 그 가방을 다 검색해서 폭탄이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만 돌려주게 되고 그리고 모든 비상 상황이 종료가 될 정도로 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폭탄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하도 터지니까.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팔레스타인으로부터 테러를 당하면은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보복이 아니라 몇 배로 보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한테 테러를 하면 너네들은 몇 배로 더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도 테러를 하려면 해라. 그런다고 안 하나요? 또 팔레스타인은 또 보복을 하죠. 보복 테러를 하면 또 이스라엘은 또 보복 공격을 하고 이렇게 테러와 보복 공격과 이것이 반복되는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이어지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악에 바치고요. 유대인들도 이 테러에 대한 공포와 트라우마로 마음에 안정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저 팔레스타인을 아예 내쫓아 버리든지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저들을 인정을 하고 그냥 평화롭게 잘 살게 내버려 두자.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도 우리는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니들이 나가든지 안 나간다면 우리들을 못 살게 괴롭히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간이 양쪽에게 모두 고통의 시간이 20년 이상 이어지니까 결국 1993년에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총리였던 이삭 라빈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인 야세르 아라파트 이 두 사람을 노르웨이 오슬로로 불러 모읍니다. 한번 모여봐라. 둘이 양쪽에서 모여서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이삭 라빈 총리한테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을 정부를 인정을 해라. 그리고 그 서한 지구를 그냥 이 팔레스타인에게 넘겨줘라. 또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인정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향해서 테러를 일으킬 생각하지 말아라. 제발 서로 두 민족이 평화롭게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하면서 살아가자. 여기서 나온 얘기가 바로 빌 클린턴 입에서 나온 얘기가 두 국가 해법입니다. 결국은 1993년 9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 야세르 아라파트하고 이스라엘의 이삭 라빈하고 빌 클린턴이 가운데 서서 서로 악수하면서 사인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른바 오슬로 협정이 됩니다. 이것이 1993년 9월 달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 딱 30년 정도 된 3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자, 저렇게 이제 악수하고 잘 해결됐으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전 세계에서도 이 두 사람 간의 악수가 굉장히 잘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 이삭 라빈과 이 야세르 아라파트를 불러서 악수를 시킨 저 가운데 있는 빌 클린턴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스타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94년도 노벨 평화상을 이 빌 클린턴과 야세르 아라파트와 이삭 라빈이 이렇게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서는 이렇게 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또 생각이 달랐습니다. 원래 이 여론은 항상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법이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야세르 아라파트를 또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결국은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될 이 모든 땅, 이 모든 땅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까지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들이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도록 해서 우리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이 땅에 전체를 다 살아야 되는데, 이 야세르 아라파트가 지금 우리가 쪼그려들고 살고 있는 이 서한 지구 여기만 그냥 우리 땅으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땅을 유대인들에게 팔아먹은 너는 민족의 배신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이삭 라빈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뭔데 이스라엘을 땅을 저 팔레스타인들을 내쫓아야지 저렇게 땅을 나눠주고 이 나라를 둘로 쪼개냐. 특히 이스라엘에서도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극대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 라빈은 그들을 계속 설득하죠. 뭔 땅이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다가 겨우 이곳에 들어온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젠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테러의 공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버스 안에서, 식당 안에서, 학교 안에서, 건물 안에서, 백화점 안에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폭탄에 갈갈이 찢겨 죽는 일들을 얼마나 더 겪어야 되겠는가. 이제 좀 제발 그만하자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결국은 이 오슬로 협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두 민족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한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분리되는 그럴 상황이 생겼습니다. 노벨상을 받고 돌아온 지 얼마 안 있어서 1995년에 이삭 라빈이 텔아비브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오슬로 협정에 지지하지 않고 이삭 라빈을 향해서 배신자, 나라를 둘로 쪼개는 그런 사람이라고 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연설을 마치고 연단을 내려갔던 이삭 라빈은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 청년이 한 명이 다가오고 74살의 전쟁 영웅이었던 이 이삭 라빈을 향해서 총을 꺼내서 3발을 발사합니다. 총에 맞아서 쓰러진 이삭 라빈은 곧바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다음날 아침에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이삭 라빈을 향해 총을 쏜 범인은 바로 초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라를 둘로 쪼개는 이 이삭 라빈의 행태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초정통파 유대인의 행동은 분명히 비난받아 마땅하죠. 저 역시 이 행위를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평화를 이룩하려고 했던 것에는 저 역시 이삭 라빈의 이런 오슬로 협정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AD 70년에 200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그때부터 1878년 동안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그 기나긴 고통의 시간, 나라를 잃은 서러움을 겪으면서 유대 민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도 한 민족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다른 민족으로부터, 다른 국가로부터 집중적으로 타겟이 돼서 비난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했던 민족은 이렇게 유대 민족밖에 없는데, 이 유대인들은 1878년 동안이나 그것을 견뎌왔습니다. 왜 견뎌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희들을 흩어놓지만 다시 너희들을 불러 모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2000년 동안 버텨왔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1948년에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이 아닙니까? 이걸 사람이 했을까요?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유대인이 똑똑하고 돈이 많다고 하지만 이것이 지식과 돈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노력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라는 그 성경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2000년 동안 이방인에 의해서
밟혔던 그 이스라엘 국토의 회복,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백성들의 알리야, 백성들의 회복,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국제 정치와 인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데도 말입니다. 결국 이삭 라빈은 1996년 이삭 라빈이 죽은 이후에 1996년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총리를 뽑았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바로 30대의 젊은 정치인, 언변이 뛰어나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강경 보수파, 바로 베냐민 네타냐후가 새로운 총리로 등장합니다. 이때부터요, 이전에 이삭 라빈이 그렇게도 주장했던 두 국가 해법이라는 얘기는 쏙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둘로 나누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온전히 유대인들에게 주셨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실 때 너희가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 이슬람의 영들과 함께 살으라고 주신 땅이 아니다라고 이 베냐민 네타냐후는 분명하게 생각을 했고 더 이상 두 국가 해법을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자, 두 국가 해법, 그렇다면은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압력을 넣고 있는 이 두 국가 해법, 이것을 과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유일한 방법인가? 두 국가 해법을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를 믿고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고 있는 우리가 이 두 국가 해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일단 두 국가 해법에는 분명한 문제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정착촌 문제입니다. 두 국가 해법이 시작이 되면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있는, 특히 지금은 이제 가자지구는 없지만 이 서안지구에 있는 이 유대인 정착촌들이 모두 다 빠져나와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 서안지구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 약 260여 개의 정착촌을 철수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67년 6.1 전쟁 이전에도 분명히 1967년 6.1 전쟁 이후부터 2006년까지 가자지구에도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1개의 유대인 정착촌이 가자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9,500여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9,500여 명의 유대인들 21개의 정착촌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과 경찰이 가자지구 안에 들어가서 감시하고 순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총리였던 샤론이라는 사람이 국내 정치적인 압력, 그리고 외부 국제사회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가자지구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을 철수하기로 결정을 하고 9,500여 명의 유대인들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38년 동안 그 가자지구 안에서 살아왔던 그 유대인들이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이 사방에 이 늑대와 같은 이리와 같은 맹수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사방에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자지구를 떠나지 않고 지켜왔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지키고 있는 것인데 왜 이스라엘 정부가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느냐? 그것도 강제로.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안 나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경찰과 군인들은 그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사지를 잡고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집을 포크레인으로 가서 부숴버리기 시작을 하죠. 그때 화면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자지구에 살던 유대인들은 모두 다 빠져나왔습니다. 끌려나왔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자지구에는 유대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자지구를 이스라엘과 완전히 분리했으면은 이제부터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2005년도에 이렇게 유대인이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부터 가자지구는 어떻게 변했느냐? 그야말로 가자지구는 테러리스트의 온상이 되기 시작했고 하마스가 그것을 장악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자지구의 땅속을 두드처럼 파가지고 지금까지 400km의 터널을 뚫은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400km가 아니라 자그마치 700km나 뚫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지하에다가 온갖 로켓과 무기들을 다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쏘다가 결국은 작년 10월 7일 날 이스라엘 향해서 전쟁을 걸어온 거 아닙니까? 가자지구에서 유대인들이 빠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서안지구에 있는 260개의 그 정착촌 60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
빠져나오게 된다면, 물론 빠져나오질 않죠. 지금 나오면서도 가자 지구에서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바 아바 하지 않습니까? 이 아바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나오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서한 지구에 있는 60여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얘기죠. 만약에 서한 지구에 있는 유대인마저 이렇게 가자 지구처럼 똑같이 다 빠져나오게 되면 서한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가자 지구보다 더한 테러리스트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가자 지구는요, 그나마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서한 지구는 바로 예루살렘하고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예루살렘은 더 이상 안전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두 국가 해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자, 두 번째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귀환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두 국가 해법으로 서한 지구가 완전히 독립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 요르단에 가 있던 팔레스타인 난민들, 레바논과 시리아, 이집트에 있는 난민들이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로 돌아오게 되겠죠. 지금 요르단 인구의 3분의 2가 팔레스타인 난민들입니다. 이들은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당시에 도저히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르단 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금방 전쟁이 끝날 줄 알고 거기 가서 임시로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전쟁이 끝나기는커녕 전쟁은 길어지면서 오히려 아랍 국가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로 되면서 잠시 나와 있다 돌아갈 줄 알았던 그 길이 영원히 막혀서 지금까지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요르단에서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한테 야, 우리나라로 와서 잠깐 있어. 우리가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면 전쟁을 해서 쟤네들을 내쫓아주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게 해줄 수 있어. 그래서 그 요르단 말만 듣고 넘어왔던 사람들이 한 해가 지나고 이태가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요르단 정부가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제발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서 얘네들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요구를 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처음과 약속이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된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 중에 흥분한 몇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국왕을 암살해야 되겠다. 이 암살 시도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요르단 국왕이 아니 이것들 갈 데 없어서 우리나라에 오게 해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더니 이젠 국왕을 향해서 달겨들어서 암살을 하려고 그래. 이놈들 다 내쫓아 해서 쫓겨난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북쪽에 레바논으로 갔습니다. 레바논에 갔더니 역시 그곳에도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이란이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그래, 그럼 우리가 돈과 무기를 줄게 해서 뭉쳐서 힘을 모은 것이 바로 헤즈볼라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두 국가 해법이 되게 되면은 레바논에 있는 그 헤즈볼라와 또 요르단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 이 사람들이 과격파들이 전부 다 서한 지구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가자 지구보다 수십 배 더 위험한 집단이 서한 지구가 되는 거예요. 요르단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그 난민들이 1948년에 넘어와서 빨리 너희들 돌아가라고 해야 할 텐데 그리고 그것을 팔레스타인 난민들도 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말로는 너희들도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니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두 국가 해법이 돼서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서한 지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요르단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 지금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요르단에 와가지고 땅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남의 땅이잖아요. 그 땅에 대한 임대료를 내라 이거예요. 난민들한테. 난민들이 돈이 있습니까? 그 돈을 누가 대신 내주고 있냐면 바로 유엔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유엔으로부터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의 임대료를 요르단 정부가 받고 있는 거죠. 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 요르단 인구의 3분의 1이 난민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3분의 2가 되는 이 난민들이 다시 서한 지구로 다 들어가게 된다면 안 그래도 서한 지구는 인구 밀도가 높은데 또 이 사람들까지 들어가면 난리가 나겠죠.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유엔 난민구호 기금으로 1인당 얼마씩 생활비를 줘요. 이 생활비를 받는 돈을 결국은 요르단에서 쓰게 되죠. 그것 때문에 요르단 경제가 돌아가는데 난민들이 전부 다 서한 지구로 다 돌아가게 되면은 요르단은 어쩌면은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르단은 너희들도 이제 돌아가야 되지 않겠니?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두 국가 해법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 이 난민들을 다시 서한 지구로 들어가게 해주란 말이야.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진짜로 그래? 그럼 들어와. 했다가는 요르단은 큰일 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재산권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2021년도 5월 달에도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이 난 이유가 바로 이 재산권 분쟁으로 인해서 또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전쟁이 일어났어요. 원래 그 동예루살렘에 지금 아랍 동네죠. 이 아랍 동네에 1948년 이전에는 그 동예루살렘 아랍 동네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엔이 이것을 분할하면서 여기는 아랍 구역, 여기는 유대인 구역으로 나눠주는 것을 유엔이 했는데 그 아랍 구역이라고 나눠줬던 그 지역 안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일단 빠져나왔습니다. 마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열쇠만 갖고 나와서 저 요르단으로 갔듯이 유대인들도 아랍 동네에서 아랍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잘 살다가 갑자기 유엔이 여기는 아랍 지역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도 갑자기 문만 잠그고 나온 거예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75년이 지났습니다. 그 75년 동안 그 빈집에 아무도 안 살았을까요?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원래 집주인이었던 유대인 부모님들의 자손들이 보니 아니 저 집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살던 집이고 우리 아버지가 일하던 정원이고 어머니가 식사 요리를 하던 저녁 요리를 하던 주방에서 아랍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정체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정부에다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했어요. 저 집은 우리 엄마 아버지 유대인들의 집입니다. 여기 등기도 있고요. 집문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법원이 딱 검토해가지고 오케이 이거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집이 맞아. 75년 동안 아랍 사람들이 살았다면 너희들 나가. 이거 유대인들에게 돌려줘야 돼. 만약에 이것을 계속 살려면 집값을 돈을 내. 이렇게 법원이 내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랍 사람들 입장에서는 75년 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때부터 이 동예루살렘에 유대인 집에 살고 있었던 아랍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폭동이 결국은 가자지구와의 전쟁으로 이어졌던 게 2021년도에 전쟁이었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랍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동네에 아랍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다가 여기는 유대인 구역이라고 유엔이 정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랍 사람들이 빠져나왔습니다. 또는 요르단으로 갔던 난민들이 돌아와 보니까 75년 전에 자기네들이 살던 집을 지금 유대인들이 살거나 또 다른 아랍 사람들이 살 수가 있거든요. 이거 돌려달라. 무슨 소리냐, 75년 동안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는 대규모 재산권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골치 아파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두 국가 해법을 팔레스타인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걸어오면서 외쳤던 이 구호가 있어요. 뭐냐면은 From the river to the sea. 강에서부터 바다까지. 이건 뭐냐면 요단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는 전부 다 하마스의 땅이다. 이것을 외치면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도저히 대화할 생각이 아예 없어. 이게 하마스의 생각이에요. 이 땅은 처음부터 요르단 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 모든 것이 전부 다 팔레스타인 땅이니까 이스라엘과 공존할 생각은 아예 없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겁니다. 그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여러 차례 평화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11번씩이나 평화회담을 제안했지만 11번 모두 이 팔레스타인들은 거절을 했다는 얘기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이 팔레스타인도 두 국가 해법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현재 서한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쟁이 끝난 뒤에 가자지구를 누가 관리하는 것이 좋겠냐? 이렇게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 전쟁이 끝나면 누가 가자지구를 통치하게 될까? 서한지구 사람들의 73%가 가자지구에는 하마스가 이 가자지구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75%가 하마스가 통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다고 한다면은 현재 하마스 대표를 하마스의 지도자들, 하마스의 대표를 팔레스타인의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이거를 묻는 그 투표를 했더니 전쟁 이전에는 하마스의 대표가 팔레스타인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50%였는데 전쟁 이후에 보니까 그 밑에 거예요. 빨간색으로, 저 위에 거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뽑혔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서한 지구든 가자 지구든 이젠 다 필요 없다. 하마스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하마스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요르단 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 우리는 두 국가 해법 다 필요 없고 오직 이 땅에서는 모든 단 한 명의 유대인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게 하마스의 생각이란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동안 이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여러 있었습니다. 꽤 많았죠. 한 절반 이상 됐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이 둘로 나뉘어가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두 국가 해법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생각했던 아주 극진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던 데가 어디였냐면 가자지구 바로 옆 동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우리 유대인들하고 저렇게 국경으로 철조망으로 돌 담는 콘크리트 장벽을 사이에 두고 분리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같이 살 수 있다. 저건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로 국민들은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원한다. 이 사람들이 주장이 이거였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가자지구에 콘크리트 장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가자지구 옆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정부에다 요청을 합니다. 저 사람들, 가자지구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비자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자를 받고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면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가자지구 안에서는 일을 해봐야 하루 일당이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와서 저들이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당을 10만 원씩 10배 이상으로 줘서 돌려보낼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18,500명이나 되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취업 비자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침마다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와서 그 유대인들과 평화롭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키부츠에 와서 일을 했어요. 아침에 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가서 가자지구로 돌아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때까지는 굉장히 좋았죠. 그 사람들도 가자지구 안에서는 일거리도 없고 어쩌다 일거리를 잡아도 10,000원밖에 못 받았는데 유대인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와서 유대인 키부츠에 가서 일하니까 10만 원을 주면 훨씬 좋죠.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10월 7일 날 하마스가 바로 그 키부츠를 공격했습니다. 이 하마스는요, 그 키부츠를 마치 제 집 찾아오듯이 제 집 안방문을 열듯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키부츠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키부츠에 넘어와서 일을 했던 팔레스타인 인부들이 지난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그 유대인 키부츠를 다 사진을 찍고 이 집의 가옥의 구조를 사진을 찍고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식구들의 얼굴 사진을 다 몰래 찍어가지고 이곳의 모든 정보들을 다 갖고 가자지구로 들어가서 누구한테 줬을까요? 하마스한테 준 겁니다. 이 키부츠의 비상대피소는 어디에 있고 그 비상대피소로 들어가는 자물쇠의 열쇠는 몇 번이고 이 집에는 무기가 몇 개가 있고 어디에 있고 이것까지 전부 다 하마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와서 이 키부츠를 공격할 때 그 앞장서서 같이 달려온 사람들이 바로 그동안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살아야 돼. 우리는 이렇게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유대인들에게, 다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다른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라면서 그 인부들을 끌어안고 같이 일하면서 우리는 형제야, 우리는 같이 사는, 우리는 같은 인류야 라고 생각하면서 보다듬어 주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이 유대인 가족의 누구입니다. 저 집은 어디에 있습니다. 저 집의 비상대피소는 어디에 있습니다. 저 집의 비밀번호는 몇 번입니다. 이것을 그 인부들이 와서 앞장서서 알려줬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은요,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 키부츠 사람들은. 내가 저들을 저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이 키부츠 사람들이 전부 다 전멸하고 말았다는 얘기죠. 여인들을 집단 강간하고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목을 자르고 팔과 다리를 자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서 애를 꺼내고 심지어는 아기들을 엄마가 보는 앞에서 가스 오븐 렌지에 집어넣고 태워 죽이고 엄마와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데 불에 태웠어요. 나중에 숫덩이가 발견됐는데 이게 시신 한 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 숫덩어리를 CT 촬영해 보니까 척추가 2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작은 척추고 아기의 척추고 하나는 어른의 척추입니다. 이건 뭡니까? 애를 끌어안은 부모가 결국 같이 불에 타주고 이런 일들이
바로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불러다가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우리는 지금 형제지만 할 수 없이 국가가 정부가 나눠놔서 너희들은 오늘 저녁에 가자지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형제라고 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얘기죠. 이게 과연 두 국가 해법일까? 그동안 두 국가 해법을 부르짖으면서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너 당장 내려와라. 이젠 두 국가 해법만이 유일한 살 길인데 왜 이렇게 더 극단적으로 달려가냐라고 비난했던 그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 있던 두 국가 해법 지지자들의 생각들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두 국가 두 자도 꺼내지 말아라. 저들을 제발 이스라엘 정부가 더 이상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테니, 용서하지 않을 테니 그 어떤 아량도 베푸지 말고 전부 다 밀어버려라. 전멸시켜라. 저들을 내쫓아라.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저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민간인들을 저들을 전쟁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필요 없다. 다 멀리 내쫓아라. 그래서 아프리카 한가운데 있는 우간다에다가 이들을 보낼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까요. 제발 우리 옆에 두지 말아라. 두 국가 해법 두 자도 꺼내지 말아라.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대화, 타협, 공존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죠. 자, 다섯 번째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정산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전 세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물 공급하는 이 수도관이 있죠. 그리고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쟁이 나자마자 끊어버렸더니 전쟁 범죄를 일으켰다.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전기와 물을 이스라엘을 끊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스라엘 비난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가자지구,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돼요. 가자지구, 서안지구, 이 두 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는 모든 물과 전기, 이걸 이스라엘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자지구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에서 돈을 낼 거야? 수돗물 값을 내겠냐고요? 전기요금을 내겠냐고요? 돈을 10원도 안 내고 계속 공급받고 살아오면서 전쟁 나니까 끊었어요. 그랬더니 그 끊었다고 지금 국제사회가 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국가 해법이 체결이 돼서 국가로 인정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계산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려면 해. 그러나 지난 75년 동안 너희들이 우리한테 가져가서 쓴 전기요금을 우리는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록해놨어. 얼마인 줄 알아? 수돗물값 얼마인 줄 알아? 이거 다 물어내라 이거죠. 물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너희들이 전기와 수돗물을 계속 이스라엘에서 받아 쓰려면 돈을 내라 이거죠. 근데 돈 낼 능력이 안 돼요. 정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 세계 돈 많은 아랍 국가에서 이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지원을 했는지 몰라요. 돈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그 돈을 받았으면은 왜 가자지구 안에 발전소 하나 못 만들고 정수시설을 만들지 못하고 수도파이프를 자기네들끼리 못 만드냐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로부터 공급을 받고 살면서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섯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둘로 나누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엘서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하나님의 땅을 나눈 자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요엘서 3장 2절처럼 열국의 하나님의 땅을 나누는 행위는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땅을 나누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고 그 땅을 다른 민족과 나눌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그 거룩한 땅에 대해 그저 청지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이지 그 땅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간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나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이 땅 외에는 다른 땅도 너에게 준 적이 없다.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루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은 인간의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정치적인 이유로 전쟁을 통한 힘의 논리로 절대 나눠서는 안 되고 특히 결코 나누어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는 두 국가 해법은 인간의 아이디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미국과 전 세계는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나라를 둘로 쪼개라 이렇게 요구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유튜브에서는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둘로 쪼개야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이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정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중동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딜까요? 중동 지역에서, 중동 나라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 나라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반이스라엘 정서가 강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코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나라를 둘로 쪼개라는 얘기를 그렇게 밥 먹듯이 편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팔레스타인이 또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얻게 된 두 국가법 해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이외에 또 한 가지 엄청난 사실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 와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로 전 세계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우크라이나만큼은 유대인들을 향한 반유대 정서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기가 참 좋다.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해도 우리 우크라이나의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여기가 좋은데 왜 가느냐? 이래 왔었는데 전쟁이 난 이후에 아이고 안 되겠다면서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죄다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알리아의 물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돌아가지 않는 저 미국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데가 바로 미국의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좀처럼 움직일 생각을 하잖아요. 저들은 도대체 그야말로 우크라이나 유대인들보다도 더 여기가 살기 좋사온데 뭐하러 이스라엘로 돌아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로 알리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뚱이도 않는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미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알리야를 선포한 뒤에 내린 결론은 이들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직접 만나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전 세계는 유대인들을 향한 혐오, 증오, 공격이 멈추지 않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지난해 12월 달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포스트, 굉장히 유명한 일간지죠. 예루살렘 포스트의 난 기사가 아주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미국 초정통파 유대인들 중에 적어도 40%는 이스라엘로 알리하고 싶다 이렇게 나왔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반유대주의가 미국도 지금 난리가 아니거든요. 제가 작년 9월 달에 뉴욕에 갔을 때 뉴욕에 있는 유대인 마을에 있는 그 회당에 갔더니 회당 앞에 앰뷸런스 2대와 경찰차가 쫙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온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 회당 앞에 도로를 모두 다 통제하고 경찰차와 앰뷸런스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그 유대인 회당 앞에 와가지고 반유대주의를 외치면서 유대인들 돌아가라 돌아가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미국에서 살면서 얼마나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요. 그 전에는 미국만큼 유대인들에게 살기 좋은 땅이 없었어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제는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럽다. 우리도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면서 고려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그마치 40%나 된다는 얘기죠. 이번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정말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1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잔혹하게 살해되었죠. 아직도 130여 명의 유대인들이 인질로 붙잡혀 있습니다. 4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얻게 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거 엊그저께 신문 기사예요. 두 국가 해법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는 필요 없다. 우리에게 더 이상 두 국가 해법 얘기 꺼내지 말라고 했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유럽연합에서 그렇다면 이젠 이스라엘을 우리 국제법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 두 국가 해법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국제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요구를 해오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강력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라를 둘로 나눠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 국민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땅에 박혀서 도저히 뽑히지 않을 것 같이 그 미국 땅에서 살던 유대인들도 이제는 이곳이 우리의 땅이 아니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니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탈출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태풍이 치지 않으면 바다는 오히려 그 깊은 바닷속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곧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의 전쟁 상황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파도가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시간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파도의 시간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깊은 바닷속에 강한 생명력을 불어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은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저주하려고 했습니까? 애굽을 보십시오. 이 유대 민족을 전부 다 홍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을 보십시오. 아시리아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로마 제국을 보십시오. 다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고통을 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뿌리를 뽑겠다라고 나섰던 그 무리들은 역사 속에서 이미 지난 4,000년 동안 다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합니다. 하마스는 하나님께서 멸절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때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맙습니다.